옥쇠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흥복헌 순정효 황후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옥쇠를 치마폭 깊숙이 감춰버렸죠.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배신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그 방,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낯익은 손이 황후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카딸의 몸에서 옥쇠를 억지로 빼앗은 그 손의 주인은 놀랍게도 황실의 친척 어른이었죠. 역사는 그를 이완용보다 덜 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넣은 재산은 이완용을 훌쩍 뛰어넘었죠. 나라를 팔아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 남자, 그의 이름은 윤덕영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황후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907년의 한양거리는 이미 조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대문 앞에는 일본군 헌병이 총을 메고 서 있었고 종로 상점가에는 일본어 간판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죠. 흙먼지 섞인 바람 속에 낯선 일본어 억양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거리 한복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인력거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고 뒷달에는 하인들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가 가득했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 속에는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 윤덕영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조선 왕실과 혈연으로 얽힌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순종의 왕비, 순정효 황후의 백부였죠. 즉 그는 황후의 친정 어른이었고 궁궐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근접성이 훗날 조선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자가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그 답을 우리는 윤덕영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그 겨울, 대신들은 위협과 회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대신들을 위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윤덕영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죠. 기울어가는 나라와 떠오르는 권력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는지 말이죠. 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종이 은밀히 특사를 파견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려 했지만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죠. 이 과정에서 궁궐 안팎을 오가며 실무를 처리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윤덕영이었습니다. 그는 친일 세력과 황실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처했고 그 다리 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착실히 넓혀갔습니다. 궁궐의 문은 그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옥새가 있었습니다. 1910년 여름, 한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습한 더위 속에 매미 소리만 요란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흉흉한 소문을 주고받았죠. 나라가 넘어간다더라. 이 말 한마디가 골목마다 은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이미 조약문서의 초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반대하지 못했죠. 침묵이 곧 동의가 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8월 16일 총리 대신 이완용은 통감 관절을 찾아 조약 안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식적 절차뿐이었죠. 어전 회의를 통과시키고 황제의 재가를 받고 옥새를 찍는 예,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종 황제가 순순히 도장을 내어줄지, 그리고 옥새를 관리하는 순정효 황후가 이를 순순히 넘겨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덕영의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8월 22일 아침, 창덕궁 흥복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외신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통감부 관계자들도 배석했죠.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누군가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조약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조선 500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옥새를 찍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순정효 황후가 병풍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국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춰버렸다고 하죠. 옥새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 22살 젊은 황후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치마폭 안에 놓여있던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이때 백부인 윤덕영이 나섰습니다. 그는 조카 딸인 황후에게 다가가 옥새를 내놓으라고 다그쳤다고 전해집니다. 황후가 거부하자 결국 강제로 손을 넣어 옥새를 빼앗았다는 것이죠. 야사에 따르면 이 순간이 바로 정술국치의 결정적 장면으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조카 딸의 몸에 손을 댄 백부,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은 친척어른, 그 손끝에서 500년 조선의 역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새는 결국 조약문 위에 찍혔습니다. 정술국치. 1910년 8월 29일 공식 발표된 그 조약으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병합되었죠. 거리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마다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통곡했고 매천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나라를 잃은 슬픔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반대편에서 어떤 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윤덕영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합병은 사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을 하사받았죠.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는 그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투자였던 셈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임야, 상업 투자에 은사금을 쏟아부었고 조선 최고의 갑부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그가 남긴 대표적 흔적이 바로 벽수산장입니다. 서울 옥인동 일대 임왕산사락에 지어진 이 대저택은 당시 조선인 소유 건물 중 최대 규모로 꼽혔죠. 프랑스풍 석조 건물에 서양식 정원까지 갖춘 그야말로 궁궐에 버금가는 위용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초가지붕 아래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시절, 산자락 위에서는 이국적인 대리석 저택이 위풍당당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야말로 윤덕영이라는 인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그의 재산 축적은 단순한 치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조선 총독부의 각종 자문기구에 참여하며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죠. 중추원 참의를 지내며 조선인들을 회유하고 통제하는 정책에 앞장섰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나라를 팔아 얻은 부를 다시 그 나라를 억누르는 데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 자였다면 윤덕영은 그 문서가 지켜지도록 몸소 나선 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황후의 치마 속에서 옥새를 강탈했다는 이야기는 정사 기록보다는 구전과 야사를 통해 전해지는 서사입니다. 실록이 폐지된 시기이기에 이 장면을 직접 기록한 정사 사료는 남아있지 않죠. 다만 윤덕영이 경술국치 당시 황실과 통감부 사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로로 자작자기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옥새 강탈의 극적인 장면은 후대에 구전되며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나라를 팔아 최고의 이익을 챙긴 인물이라는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거리마다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섰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이들도 셀 수 없었죠. 그 함성이 벽수산장의 담장을 넘어 들려왔을 때 윤덕영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총독부와 협력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3.1운동 진압 이후 논공행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백성들의 피눈물이 흐르던 바로 그 시기에 그의 재산은 오히려 더욱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눈을 감던 그 순간, 윤덕영은 국장 준비를 총괄하는 위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나라를 잃은 황제의 장례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얄궂은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는 그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1940년 윤덕영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조선 사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죠. 총독부와 친일 인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벽수산장은 훗날 해방 후 여러 용도로 전전하다 결국 화재로 소실되고 맙니다. 그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그가 죽은 뒤 흔적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했던 셈입니다. 이완용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매국의 대명사로 회자됩니다. 하지만 윤덕영이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재산의 규모로 보나 협력의 밀도로 보나
그는 결코 이완용에 뒤지지 않는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인물이었습니다. 황후의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옥새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죠. 권력보다 부를 택했고 나라보다 자신의 안위를 택한 남자. 그 선택의 대가로 그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대리석 기둥이 무너져 내렸듯 그의 이름 또한 존경이 아닌 지탄으로 남았죠. 그는 과연 시대의 흐름을 읽은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팔아 사욕을 채운 극악한 매국노였을까요? 그 판단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